현재 일본이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을 막으려다가 뜻밖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일본은 기시다 내각으로 교체되면서 본격적인 한국과의 새로운 외교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비둘기파에 속하는 기시다 의원은 본래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역시 아베를 비롯한 강경 극우파 의원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 때문에 총리까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도 그러한 모습이 전개됩니다. 기시다는 총리로서의 첫 소신 표명 연설 중에 한국에 관해서 단 2줄만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것에 신경 쓰는 이유는 일본이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중을 표현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외교 관계가 좋을 때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를 자행하고 한국과 경제전쟁 이후 아베는 중요한 이웃으로 매우를 빼버린 바 있습니다. 기시다는 이와 똑같이 중요한 이웃으로 한국을 지칭했고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매우 한 단어가 뭐가 중요하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본래 자신들의 방식을 매뉴얼처럼 정해놓고 있고 실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한 다음에 한국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청사진을 그리기보다는 자금의 외교 문제나 여러가지 갈등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동맹 중 최우방을 미국으로 언급하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미국, 호주, 인도 및 유럽 등과 연계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상케이 같은 극우 언론이 애초에 쿼드 같은 동맹은 중국을 대항하는 동맹으로 결성된 조직인데 친중파인 한국이 그러한 동맹에 낄 수 없다면서 특유의 친중 타령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파이브 아이즈 가입 권유를 비롯해 유럽에서도 나토와의 협력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며 의도적으로 제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국은 기시다 총리가 되자마자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양보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비한 사문칙 가르쳐주지도 도와주지도 상관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모습은 최근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환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CPTPP는 본래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제였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손해라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다시 바이든 행정부로 복귀하면서 CPTPP에 대한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처럼 이 연합체가 미국의 해가 될 수 있고 미국은 내수 경제를 다진 다음에 안정이 되고 나서 무역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미국 내의 경제 상황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 회복에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바이든과 스가의 정상회담 때에도 이에 대해서 미국은 말을 아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일본은 미국 가입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빠져 일본이 이를 주도한다는 것은 무게감이 떨어지고 단순히 미국의 손해냐 아니냐를 떠나서 환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미국이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미국의 동맹들과 연합하는 등 영향력을 키우고 중국에도 대응하는 의미를 가져간다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TPP에 재가입을 놓고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지난 9월에 기습 CPTPP 가입을 신청한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제외되면 미국과의 동맹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가입 신청에 조치를 서두른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자 대만도 질 수 없다며 가입을 신청하는 등 갈등의 요소가 더해진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제협력체이지만 결국에는 정치적 성격과는 뗄 수 없게 되어버린 연합이 되었고 미국도 중국이 가입을 해서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자신들이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미국이 가입하게 되면 한국과 무역 교류 규모가 매우 큰 미국이 들어가게 되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RCEP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CPTPP는 위 나라들과 같이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TPP는 높은 시장 개방 조약을 포함하고 있기에 한국은 손익을 따지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는 유리할 수 있고 일본과 같은 국가와는 수입이 많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정밀 부품이나 화학시장을 노리고 있기에 한국에는 더욱 손해가 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비롯해 글로벌 첨단 부품 공급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한국이라 이러한 경제협력체에 속해 있어서 더욱더 한국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입하려면 기존 11개국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파이브 아이즈가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수출이 엄청나서 TPP에 가입해 이득을 보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가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라도 반대표를 던진다면 사실상 가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TPP의 주도권을 일본이 쥐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일본이 곱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실제 일본은 이 경제협정에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기류가 눈에 띄었고 가입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모습입니다. 미국이나 기타 많은 국가들이 한국 가입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사실 일본에도 이득이 되는 게 한국 가입임에도 불구 일본의 외무성은 한국이 TPP에 들어오면 일단은 거부하는 것을 기본 사항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현재 수입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동반자 협정은 경제 개방을 하자는 것인데 한국이 일본산 수입을 거부하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WTO 소송에 졌지만 이것을 다시 TPP를 통해 뒤집어 보겠다는 뒤끝 있는 행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이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 시에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입 해제 등을 들고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 동반자 협정조차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본은 11개국 중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는데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협박성 외교는 현재 국제정세를 한참 모르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후쿠시마 건은 자신들이 WTO 소송에서 패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경제협력은 또 다른 국면인 것인데 이런 것과 연계시키게 되면 결국 한국에 의해서 오히려 일본이 크게 당하는 순간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미국은 이 연합에 가입할 때 한국 등의 파트너도 동시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당장 한국과 같은 반도체 생산국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제경제기관 리포트에 따르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2022년에는 25%의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250조 원 이상의 손해가 날 것으로 판단돼 극심하게 경제에도 악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공급망을 확대하려고 TPP에 가입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후쿠시마산 카드로 압박하면서 한국을 가입 못하게 하려 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모습으로 일본에 악영향이 갈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굳이 TPP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다양한 국가와 FTA도 체결해놓고 있어 큰 위협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정세와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해서 한국과 협력을 원하니 큰 의미에서 동조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한국의 국제 위상에 대해서 한 가지 크게 인식이 변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유럽이나 제3세계의 인식은 많은 경우 일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높아질까봐 일본은 유럽이나 서방을 통해 한국을 후진국으로 묘사해왔습니다. 서방사회는 아시아를 조명할 때 주로 일본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고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여줬을지는 뻔한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과 교류가 많지 않았던 나라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조지아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활발하게 교류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도 한국에 대해 설명할 때 6.25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고 전쟁 이후 경제발전을 지속한다는 짧은 내용으로 마무리하며 한국을 짧게 소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지아 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한국 내용에 대해서 대폭 현대사의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민족 간 전쟁을 치른 나라라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짧았던 내용이 대거 축소된 반면에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국가 중 하나로 바뀐 것입니다. 주 조지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의 중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에 모두 이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한국의 내용도 기존 몇 줄밖에 안 되던 내용에서 이제 대폭 6페이지로 늘어나는 모습도 보인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1993년 민주정권 창출에 힘입어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중공업, 화학 및 기술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기술되었고 또 남한은 환하게 빛나는 반면 북한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둠에 묻힌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게재하고 이 위성사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며 토론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편 다른 출판사도 남북의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보유한 나라라고 소개했는데 특히나 한국은 크게 진보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1950에서 60년대 대외 원조 없이 생존하기 힘들었던 나라가 30-40년 만에 다른 빈공국의 원조를 공유하는 나라로 변모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교육과정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는 러시아를 겨냥했는지 한국 GDP는 1조 6천억 달러로 영토가 170배 큰 러시아와 비슷하다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조지아의 롤모델 국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의 국제 위상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맥락과도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럽권에서 한국의 팬데믹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은 것이며 한국을 강대국으로 확신해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관련 내용까지 통째로 바꾼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업을 원하며 조지아와 같이 국가의 롤 모델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속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저지하려고 해도 한국의 위상은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막으려 하며 경계하는 모습이 총리가 새로 선출되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력과 영향력으로 일본만 고립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